분단 이후 난파된 최고위급 인사 황태성.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그는 사실 박정희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황태성은 1946년 미 군정이 항거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결국 황태성은 주동자로 몰려 월북하고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그날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박상희라고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황태성과의 교분 또한 두터운 것이었다. 더욱이 46년 대구 10월 항쟁 당시 박상희의 죽음은 그 후 박정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표출되게 된 것은 역시 1946년에 귀국하게 되면서 형 박상희가 그 당시 이 구미에서 이 인민당의 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에 이 눈을 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박정희는 국군 내 남로당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여성 반란 사건이 일어난다. 국군 내 남로당 세력이 무장 봉기한 사건으로 제주 4.3 항쟁에 진압을 명령받은 국군 14연대가 오히려 좌익 세력 대화에 여수를 장악했던 것인데 반란군이 진압되자 이번엔 이른바 군내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내부적인 숙군이 시작됐다. 숙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좌익 혐의 여부보다 군 내부에 뿌리 박힌 남로당 조직체계였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박정희 소령이다. 여선 진압으로 위해 파견된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박정희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죠. 박정희는 자기 중씨가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쉽게 쓸라니도 모릅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재판 기록이다. 그가 남로당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의 제목은 반란 기도죄와 군병력 제공죄. 45년에 남로당에 가입해 군부의 비밀 조직을 심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사총책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숙군 중에 살아남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초에는요, 이 남로당의 그 전모를 몰랐어요, 군내 조직을. 근데 그분을 조사함으로써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근데 박정희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Three people, one young duck, Pak Sun-yuk, and me. Separately, individually, on our own, went to President Rhee and said, no, you cannot execute Pak Chung-hee. See, President Rhee had assigned me the responsibility of reporting to him on Pak Chung-hee's court-martial. So when I went back to Rhee, after the sentence was announced, I told him we cannot do that. 48년 11월에 검거, 이듬해 5월에 불명예 파면, 1년 후 작전장교로 복직.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 제공한 정보가 단지 조직체계뿐이었을까? 그래서 박정희가 산 건 바로 그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동지의 이름을 추가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종석 중령은 그가 복직될 그 무렵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김종석 중령은 처형 직전 웃으며 인민공화국의 적기가를 불렀다고 한다. 하우스만 요구에는 김종석에 대해 군사영화학교 출신의 수재로 정보장교로 키우고 싶었던 아까운 인재라고 적혀있다. 박정희는 49년
단지 불명예 파면만을 당한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자 5일 후 다시 군에 중용됐던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사상 전력을 가장 경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5.16이 일어났을 때도 쿠데타 정권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There was suspicion in some of the reports from Korea that General Park was a long-time communist agent, and that this might bring he and some communists in his movement might bring about suddenly a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under communist terms. 박정희를 주시한 것은 미국뿐이 아니었다. 북한 역시 황태성을 통해 박정희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다. 황태성은 간첩이라기보다는 일종 이 김일성의 밀사였어요. 특사였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정권과 한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봐라. 또 그보다 앞서가지고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주체 세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취미가 뭐냐? 정말로 평화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가? 남북 협상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인가? 좀 취미를 알고 싶다. 사실 1961년의 봄은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황태성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제5대 선거 유세가 치열해지면서 연일 황태성 사건이 톱기사로 다루어졌다. 다시 사상 전력으로 문제가 된 박정희에게 간첩 황태성은 결정타인 듯 보였다. 선거를 20일 앞두고 지방 유세를 단단 박정희는 사상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간첩 황태성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황태성은 나의 형과 친구였다. 어려서부터 집에도 놀러오는 사이였다. 또한 박정희는 각 신문마다 일면에 대형 선거 광고를 게재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 전력을 인정하면서 야당 인사들을 낡은 메카시즘의 잔재라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서 있다. 오늘의 야당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인의 진보적인 발언을 메카시즘의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사상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되기도 했다. 박정희에 의해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윤보선은 구시대의 보수주의자로 반공을 국시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신은 오히려 사상 문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진보주의자로 주장됐다. 사상 논쟁의 경과라든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계산된 득표 공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해방 이후에 빨갱이 사냥이라든가 메카시즘적인 그러한 이 수법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사람이 시달림을 당했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반감을 역겨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소위 한국전쟁 과정에서 결국 색깔론에 시달려서 예를 들면 월북자라든가 연좌제에 의한 어떤 많은 한국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결국 윤보선 씨가 제기했던 결국 결국 사상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려줬고. 통일과 분단의 길목에서 이 땅의 무수한 양민들이 사상의 분리에 의해 무참히 희생됐다. 제주 4.3 사건, 여순 14연대 반란, 보도연맹, 거창 양민 학살 사건까지 그 피해자만도 25만에 이른다. 그렇다면 1963년 대선에서 사상 논쟁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개표된 선거 결과는 막판까지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윤도선은 주로 도시에서, 박정희는 농촌에서 우세를 보였다. 승자는 박정희였다. 단 15만 표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그 63년 대통령 선거가 사상의 문제,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의 그 연좌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한 쟁점이 됐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지에 의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그 바람과는 정반대로 극우 반공체제, 그리고 연좌제의 강화,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선거가 끝나고도 박정희는 끝내 황태성과 조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황태성에게 전해진 것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 판결이었다. 그리고 63년 12월 14일 황태성은 총사령에 처해진다.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3일 전이었다. 사형 집행하지 않고는 취임사하기 힘들었다는 거 알겠어. 내 생각에. 집행하고 취임사.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알지만은 대남 비방 방송을 하지 않다가 황태성 사형 집행 이후에 대남 공개를 하니까 왜 죽임에 한 뜻 아니겠지. 1963년 9월 2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윤도선과 박정희 두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었다. 쿠데타 이후 군복을 벗고 출마한 박정희, 인정이양이라는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전하고 있었다. 그때 윤도선이 사상 논쟁의 포문을 열고 나섰다. 아무래도 박정희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3천만의 이름으로 박정희의 사상을 규탄한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 뚜렷하다. 나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 민족적 민주혁명이라고 한다. 나는 메카시즘이란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려는 수법이다. 박정희의 사상을 놓고 연일 폭로와 반박이 이어졌다. 아예 공화당과 박정희를 공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루머들도 난무했다. 무엇보다 박정희를 위해 김종필이 사전 소식한 공화당이 바로 공산당 자금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 황태성이 있었다. 그가 간섭으로 내려와 박정희와 김종필을 접촉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일원에 그 삐라가 부러졌어요. 그 삐라에서 황태성 사건이 처음으로 거론돼가지고 정부는 황태성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 그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삐라를 뿌려가지고 삐라에서 그거 밝혀졌죠.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있고 남한에는 박정희가 있다. 이북에는 공산당이 있고 남한에는 공화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도 3번 만났다. 어디서 만났냐? 반도 호텔, 800몇 통강, 그러니까 고무성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very questionable. 이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걸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 음모까지도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체 그 사람 만난 일도 없습니다. 해방 후 번갈아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던 두 사람 모두 봉천 군관학교 출신들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던 정일관. 그는 만주국 헌병대 소좌로 조선인 출신 중 단연 선두주자였다. 헌병대의 주 임무는 항일 무장 세력들을 색출하는 것으로 동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43년에 이
정일권이가 여기 이만두 현병 대사령부 사령관 최고급이지. 혁명대 칠하기 정부 활동하고 이런 거 수직하고 이런 거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지없이 문제 있다. 사령까지 되다니까 그게 조선 사람이 현병대 현병대 사령이 되다니 간단합니까? 정일권 같은 분은 그 완전 철두철미한 일본 제국주의에 가담한 사람이니까 그 우리의 원수라고 보죠, 여기서는. 만주국 한병대와 함께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당시 안도현에 있던 간도 특설대였다. 간도 특설대의 경력은 2개대대 규모.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와 병사들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이 특설대 창설을 제안한 것도 만주국 참의를 지냈던 친일파 이범익이었다. 특설부대를 그래 조직한 겁니다. 38년에 12월 달에 아마 조직했습니다. 왜 조직했냐? 조선 사람에서 조선 사람 통치해야 된다. 조선 사람 반일부대는 조선 사람이 해야 된다. 이래서 기호하라. 이범익이가 저걸 주장했어요. 간도도 현병대에서 현병 분견대 대장하고 같이 토론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간도 특설대의 임무는 바로 1930년대 만주를 근거지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던 조선 북녘군 토벌에 있었다. 당시 소중연합군 형태로 재편된 동북 항일연군이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 간도 특설대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조직이에요. 이게 공식 조직이면서 동시에 또 별동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간도 특설대야말로 바로 30년대부터 40년대 조선인들 항일 세력을 가장 악랄하게 추적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하여튼 이른바 토벌을 했다 그러죠. 그들 입장에서 하여튼 가장 악명 높은 세력입니다. 한왕의 군대를 자임한 간도 특설대 장교 중에는 군관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백선엽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백선엽은 그의 자전적 회고록에서 군관학교 졸업 후 간도 특설대에 3년 동안 복무했다고 밝혔으나 그와 관련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다. 일제에 협력했던 만주 인맥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다. 이 땅의 새 주인이 된 미 군정에게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였다. 대한민국 10대제 친일파 청산하려는 법안이 남조선 가덕 입법 의원에서 나왔어요. 이걸 미 군정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순간에는 미 군정이 심어놨던 친일파들의 군, 정치계, 경찰, 법조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만주군 출신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대거 등용했다. 첫째는 그 이승만의 정치적인 야욕이 아무래도 광복군 독립군은 김구 선생 쪽이고 자기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친일 세력을 등용하면은 약점이 크기 때문에 아주 부려먹기 쉽단 말입니다. 그냥 누구 죽여하면 죽일 수도 있고 하면 엎드려 있을 수도 있고. 이후 한민 특유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 시도됐지만 만주의 친일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절대적인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해방 전국에서 말을 갈아탄 만주군 출신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 헌병대 소자로 해방을 맞은 정일관은 육군 참모총장에 간도 특설대 출신의 백선엽 역시 육군 참모총장의 최연소 사성장군, 만주군 군의관이었던 원영덕은 초대 헌병사령관, 안동군 헌병대 출신으로 항일 세력들을 색출했던 김창룡은 육군 특무대장에 오른다.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었다.
longtime communist agent, and that this might bring he and some communists in his movement might bring about suddenly a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under communist terms. 박정희를 주시한 것은 미국뿐이 아니었다. 북한 역시 황태성을 통해 박정희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다. 황태성은 간첩이라기보다는 그 일종 이 김일성의 밀사였어요. 특사였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정권과 한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봐야. 또 그보다 앞서가지고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주체 세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취미가 뭐냐? 정말로 평화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가? 남북 협상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인가? 좀 취미를 알고 싶다. 사실 1961년의 봄은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기록돼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사총책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숙군 중에 살아남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초에는요, 이 남로당의 그 전모를 몰랐어요. 군내 조직을. 근데 그분을 조사함으로써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근데 박정희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Three people, one young duck, Pak Sun-yuk, and me. Separately, individually, on our own, went to President Rhee and said, no, you cannot execute Pak Chung-hee. See, President Rhee had assigned me the responsibility of reporting to him on Pak Chung-hee's court-martial. So when I went back to Rhee, after the sentence was announced, I told him we cannot do that. 48년 11월에 검거, 이듬해 5월에 불명예 파면, 1년 후 작전 장교로 복귀. 북군 내 남로당 세력이 무장 봉기한 사건으로 제주 4.3 항쟁에 진압을 명령받은 국군 14연대가 오히려 좌익 세력 대화에 여수를 장악했던 것인데, 반란군이 진압되자 이번엔 이른바 군내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내부적인 숙군이 시작됐다. 숙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좌익 혐의 여부보다 군 내부에 뿌리 박힌 남로당 조직체계였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박정희 소령이다. 여선 진압을 위해 파견된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박정희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지. 박정희는 자기 중씨가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재판 기록이다. 그가 남로당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의 제목은 반란 기도죄와 군병력 제공죄. 45년에 남로당에 가입해 군부의 비밀 조직을 심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분단 이후 난파된 최고위급 인사 황태성.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그는 사실 박정희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황태성은 1946년 이 군정이 항거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결국 황태성은 주동자로 몰려 월북하고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훗날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박상희라고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황태성과의 교분 또한 두터운 것이었다.
더욱이 46년 대구 10월 항쟁 당시 박상희의 죽음은 그 후 박정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표출되게 된 것은 역시 1946년에 귀국하게 되면서 형 박상희가 그 당시 이 구미에서 이 인민당의 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에 이 눈을 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박정희는 국군 내 남로당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여선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 제공한 정보가 단지 조직 체계뿐이었을까? 그래서 박정희가 산 건 바로 그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동지의 이름을 추가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종석 중령은 그가 복직될 그 무렵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김종석 중령은 처형 직전 웃으며 인민공화국의 적기가를 불렀다고 한다. 하우스만 요구에는 김종석에 대해 군사영화학교 출신의 수재로 정보장교로 키우고 싶었던 아까운 인재라고 적혀 있다. 박정희는 49년 단지 불명예 파면만을 당한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자 5일 후 다시 군에 중용됐던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사상 전력을 가장 경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5.16이 일어났을 때도 쿠데타 정권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There was suspicion in some of the reports from Korea that General Park was a